첫 번째 경기 일본 대 사우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은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3-4-3 전형을 통해 최근 빠른 템포와 전방의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윙포워드 쿠보 타케우사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는 일본 공격 전술의 핵심이다. 쿠보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그리고 간결한 2대1 패스 연계 등의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정적인 공간을 파고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토마 역시 좌측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공을 운반하며 일본은 이러한 양쪽 날개 침투 중심의 전술 구조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왔다. 중앙에서는 미나미노가 세컨 라인에서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 조절도 뛰어난 편이다. 반면 사우디는 르나르 감독의 4-4-2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알 브리칸과 알 도사리 등 테크니컬한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종종 벌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무사부 알 주아이르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긴 하나 일본의 높은 라인과 빠른 볼 전환 앞에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우디가 좌우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할 경우 쿠보와 미토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전술을 완성도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쿠보 타케우사의 경기 감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사우디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어 일본의 공간 침투 플레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술 구조다. 전체적인 조직력, 속도, 공격 루트 완성도에서 일본이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와 같은 안정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요르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홍명보 감독 체제 아래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등 다수의 유럽파를 앞세운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직전 5만전에서 1대1 무승부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전력에 대한 분석 부재와 전술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알리 알푸사이디의 왼발을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수비 조직이 무너졌고 실점 상황은 감독의 정보 수집 부족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에이스 이강인이 부상 여파로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라 공격 전개 시 창의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그리고 백승호하고 정승현까지 소집 해제된 최악의 상황이다. 반면 요르단은 셀라비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FC 서울 소속 야잔 알 나이마트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이 매우 견고한 모습이다. 또한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는 프랑스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능력을 통해 최근 어매치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요르단은 전방 압박보다 중원 압축과 라인 간격 유지에 집중하면서 역습 루트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앞서지만 현재 전술적인 짜임새와 조직력 그리고 상대 전력 분석에 기반한 준비도는 요르단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드러난 전술적 허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상대를 얕잡아보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요르단은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환의 완성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사 알마이너스타마리를 필두로 한 전방 압박은 한국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술적 준비도와 경기력 흐름 측면에서 요르단의 우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중국 대 호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반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이스하오와 시 하오양을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점유율 확보와 간결한 패스 전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핵심 윙포워드린 양민이 퇴장으로 징계를 받아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되면서 전방의 돌파 옵션이 사실상 반토막난 상황이다. 린 양민은 단순한 윙어가 아닌 11돌파와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했던 선수라 이번 결장은 전술 구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호주는 포포비치 감독의 3-4-3 전형 아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앞세운 공격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직전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아담 타가트, 벨루필레이, 보일이 고른 득점을 기록하며 5대1 대승을 거뒀고 경기력 또한 매우 안정적이었다. 특히 윙백 라인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 전개는 현 시점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포포비치 감독은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 압살을 병행하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국의 수비 라인을 전반부터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 전환이 느리고 측면 커버에 약점을 보이는 중국 수비진은 호주의 빠른 이선 공격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중국은 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차단된 상태라 수비 부담까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핵심 윙포워드린 양밍의 결장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크나큰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비 부담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주는 직전 경기에서 5득점을 폭발시키며
공격진 전체의 컨디션이 올라온 상황이고 포포비치 감독 특유의 압박 중심 전술이 중국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이다. 전체적인 팀 분위기와 전력 구성,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호주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필리핀 대 몰디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알베르트 카펠라스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중거리 슈팅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다. 가요소는 윙에서의 스피드와 공간 침투가 뛰어나며 모니스는 중앙에서 연계와 패스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리오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감각이 좋고 세컨볼 처리 능력도 뛰어난 선수로 이들 조합은 빠르고 공격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몰디브는 알리수자인 감독이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안정감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수비진의 개인 실수와 조직력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앙 수비수 아흐나프 라시드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 무리한 손 동작과 태클로 인해 자주 파울을 범하고 있으며 실제로 페널티킥 허용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자 모하메드와 하산 라이프 등 일부 자원은 빠른 역습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비 라인의 불안과 미드필드 압박의 느슨함은 필리핀에게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기회를 허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필리핀은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중원 장악을 통해 몰디브의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며 수비 실수를 유도해 득점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은 빠른 공격 전개와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몰디브 수비 라인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아흐나프 라시드가 중심인 몰디브의 수비진은 PK 유도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압박 대응력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비가 어려워 보인다. 이번 경기는 필리핀이 공격적으로 주도하며 몰디브의 수비 불안 요소를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다. 다섯 번째 경기 싱가포르 대 홍콩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오구라 감독 체제 아래 전술적인 구조가 잘 잡혀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와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며 특히 감독과 같은 일본 국적에서 귀화한 나카무라가 중심에 서 있다. 나카무라는 2선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템포 조절과 연계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누아르와 람리 같은 빠른 자원과의 호흡도 안정적인 편이다. 싱가포르는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팀이다. 반면 홍콩은 다수의 귀화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력이다. 에베르톤 카마르구, 맷 오르, 베나비데스, 존스, 페르난도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공격진에 포진돼 있어 개별 기량은 우수하지만 전술적 유기성과 조직력에서는 빈틈이 드러나는 구조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가 느리고 선수 간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처럼 짧은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중심의 팀을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싱가포르이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공격보단 조직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홍콩은 개인 능력이 뛰어난 귀화 선수들이 많지만 유기적인 전술 구조가 부족하고 수비 전환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감독과 핵심 선수가 전술 이해도가 높고 나카무라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전개를 보여줄 수 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조직력에서는 싱가포르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인도 대 방글라데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도는 마놀로 마르케스 감독 체제 아래 4-2-3-1 전형을 유지하며 경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격 전술면에서는 플래너 이상의 옵션이 없는 모습이다. 페르난데스와 수레시싱, 랄테를 중심으로 미드필드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있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 돌파나 결정적인 패스 전개는 크게 부족하다. 방글라데시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팀으로 하비에르 카브레라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모하메드 라키포세인과 모르살린이 공격의 축이지만 최전방까지의 볼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단조로운 전개와 낮은 창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득점력이 현저히 낮은 최전방 자원의 기복이 크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플랜 B에 해당하는 패턴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흐름이 기울거나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결과적으로는 답답한 공방전, 중원 소모전, 결정력 부족이 겹쳐지면서 득점 없이 90분이 흐를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인도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전개를 시도하지만 박스 앞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방글라데시는 수비적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역습 연결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팀 모두 득점 루트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실종된 상태다. 이 경기는 경기 내내 허신 공방이 반복되며 무승부 또는 저득점 흐름으로 귀결될 공산이 높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